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라임 사건 핵심인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전현직 검사 4명.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99만 원 술 접대 세트를 만들어낸 바로 그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이요, 예외 없이 서울 남부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서기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전한 이 특수통 전현직 검사들의 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 A씨는 부부싸움 등으로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이렇게 진술했고요. 같은 자리에서 100만 원을 넘게 향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B씨도 전화가 수십 통이 오는 바람에 이동하는 과정에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깨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또 현직 검사 C씨는 박람회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는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게 됐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한국말을 잘 못해서인지 이해가 도통 안 갑니다. 이 기사 밑에 달린 댓글 하나가 눈에 띄네요. 유치원 애기들도 웃겠어요. 퇴직하고 변호사라도 안 하면 밥 굶기가 딱 좋겠네요. 이런 댓글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1월 19일 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국가스텐의 로스트였어요. 7947번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네요. 어디 있냐고 찾아봐도 이미 바보같이 떨어뜨렸네. 남김없이 버렸네. 네, 건망증 심하신 검사님들에게 헌정곡이었습니다. 네, 0844번님 이제 죄 짓고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하면 되는군요. 검사님 감사합니다. 꿀팁 저장, 이런 문자도 함께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로우킥에서는요,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수처장 청문회, 청문회는 지금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호 특수단 수사 결과까지 샅샅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독립운동가 비하 논란을 일으킨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80억 원대 소송을 예고한 강복회 김원웅 회장과 인터뷰 준비돼 있고요. 이어서 강한 토론 살살 합시다 시간이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듣고 와서 뉴스 로우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화요일 로우킥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준호 변호사 나오셨고요. 정상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들어가시면 김준호 변호사와 정상근 기자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다뤄야 될 이슈가 참 많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네. 문제를 좀 볼 텐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10만 원씩 보편적으로 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죠. 정상 기자, 언제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설 전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네. 일단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이재명 지사가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제 정확한 입장을 설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다만 문제는 이 당과의 좀 소통을 통해서 이 설 전에 지급할 것이냐, 설 이후에 지급할 것이냐, 좀 이 부분이 좀 핵심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유지가 될 경우에 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좀 이분들을 중심으로 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이 팬데믹 상황이 좀 꺾이면은 소비 진작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자, 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도에서는 일단 전 도민에게 다 지급을 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조정해 달라라는 거였고 경기도에서는 논의를 한 결과 일단 뭐 설 전에 지급하는 방향을 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희 변호사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니 국민들 의식 수준이 있는데 지금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뭐 몰려다니면서 돈 쓰겠느냐 그걸 기본적으로 좀 감안하고 지금 어려우니까 일단 미리 좀 드리자 이런 거고 당 입장에서는 또 아니 그래도 또 보조를 맞춰야지 뭐 각각 들을 부분들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뭐가 됐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된다. 빨리 한시라도 빨리 받는 게 더 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음.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 구정 설 명절 당시에는 또 뭐 일이 또 없을 수도 있고 뭐 그쵸. 이제 네네. 그 작은 수입이 이게 뭔가 약간 누군가에겐 되게 작은 돈이지만 누구한테는 되게 소중한 큰 돈일 수 돈이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관점에서 보자면 네, 저는 뭐 빨리 지급하는 게 이왕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정 여력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네. 하셨을 테니까 조기 지급이 좋다고 봅니다. 네. 예.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력이 되니까 추가 지원에 나선 건데요. 이게 무슨 소위 말하는 그 지자체 재정 자립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어디인가는 한 80% 되고 어딘가는 30% 되고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해서 다른 곳은 좀 난감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그래서 뭐 지자체별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네.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만 보면 이게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 형편상 이 재난지원금이 좀 어렵다. 이게 국민당 10만 원씩 지급을 할 경우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네. 완도군에는 이 정도 예산을 좀 빼기도 쉽지가 않다. 좀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뭐 완도군뿐만 아니라 뭐 영광군도 그렇고 뭐 곡성군 같은 경우에도 이 재정 여력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반면에 이제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들에게 좀 지급할 수 있다라는 좀 입장이 있어가지고 네. 같은 도 안에서도 이 그 지자체마다 기초 지자체마다 좀 상황이 다른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 이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균형 발전이랑 지방 분권이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아, 지방에 그렇죠. 걸단을 더 많이 주는데 자산은 중앙 정부가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지방 분권이란 이름하에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만 보면 이렇게 도서 산간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이 오히려 국민 한 명당 세수나 쓰이는 예산은 훨씬 또 많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도시 지역이 오히려 이제 세금 혜택을 덜 받고요. 국민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세금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어서 항상 꼭 요럴 때는 요런 군들이 재정 자립도가 낮으니까 재정 스페이스가 좀 없어서 문제가 생기지만 네. 또 어떨 때 보면 도시 빈민이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좀 종합적으로 사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밀집 등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가 지금 뭐 경기도는 10만 원인데 더 큰 가장 큰 지자체가 바로 여수시라고 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권호봉 여수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터뷰 때문에요. 네, 네. 네.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지급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여수 시민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뭐 시민들 대부분이 환영한다, 네, 감사하다, 네. 힘이 났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네, 지급 금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 이래서 우리 여수 시민 된 게 참 자랑스럽다 이런 네. 말씀하시고 네, 또 선불 카드로 합니다만은 65세 이상 어른들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네. 예례에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일부는 좀 늦지 않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께서는 꼭 필요한 시점에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 그런 평입니다. 그래서 제때 지원이 잘 됐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네요. 이 구체적으로 선별 지급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지원. 네네. 네. 그렇다면 25만 원 이게 뭐 성인 기준입니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모든 시민 우리 갓난 아이부터 네네.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 1인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네. 2살짜리 아이를 가진 뭐 4인 가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그래도 100만 원 이렇게 되는 100만 거네요. 원이죠. 네. 이 여수랑 가까운 게 이제 순천시지 않습니까? 근데 순천시의 경우도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여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25만 원. 그것도 이제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금액을 책정한 어떤 기준은 뭐였을까요? 우리
여수시가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우리 재정 규모 이게 다른 도시보다 크고 또 여건도 좋다. 또 국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도 크다. 이래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미 그 정부 재난지원금을 1차 지급할 때요. 4인 가구 이상, 가구원 수로 있긴 했습니다만은 1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가 재난 지원을 한다면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우리 시민들께서 좀 만족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 시가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한 연간 관광객 수가 한 1,300만 명 이 정도 이상이 됐었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내 활력이 있고 우리 상가나 매출도 많고 한데 코로나 때문에 손실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저도 여수 여행 가봤습니다만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더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수 시민들이면 28만 명 맞습니까? 네, 28만 명입니다. 그럼 25만 원씩 하면 한 700억 이상이 드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 곳간에 돈은 충분히 있는 건가요?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 정도 저희가 감당할 능력이 돼서 네. 지원하긴 했는데요. 대략 한 20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 중앙 정부가 이런 용도 긴급한 상황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이런 걸 도입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도 그걸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사업들이 보류가 되거나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제 이 기금에다가 지금 재원을 만들어서 그걸 네. 활용하는 거고, 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한 30억이 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번에 할 수 없이 회계 간에 차입을 합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연차별로 우리 여유가 있을 때 갚아 나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한 720억 정도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뭐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요? 이제는 뭐 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네네. 이렇게 되면은 2월 말부터 한다 그러니까요. 네네. 코로나가 점차 이제 종식이 되고 하면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저희가 아주 금년에 굉장히 큰 행사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예, 예를 들면은 2023년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그 굉장히 큰 유엔 대회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례가 되면은 대한민국으로 유치를 하고 네. 우리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의 10개 도시가 이걸 유치하자. 그런 걸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2026년이 되면은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좀 먼 미래군요. 네. 네, 중앙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금년에 이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네. 아픈 역사인데 네. 여수사건 특별법 이게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조만간 법이 제정이 돼서 네. 우리 시민들 명예도 회복하고 네. 희생자들도 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오봉 여수시장이었습니다. 두 분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문자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6477번님. 모든 시민에게 직접 지원을 통해서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받는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긍정적일 겁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필사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작은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큰 돈입니다. 소중한 세금을 왜 이런 식으로 돈을 푸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또 이런 의견을 함께 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자체가 이제 그 경기 활성화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할 게 없으니까 좀 희한한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뭐 이상한 종을 만든다든가 예산 낭비 참 많이 하는 많잖아요. 곳 있죠. 네. 네.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아이디어가 좀 빈곤하고 아니면 이렇게 돈을 뿌린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런
결단을 좀 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이번 계기로 좀 이런 정책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하다. 예,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수 지역의 그 공공 수주를 많이 하시는 건설업자는 울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 오전부터 아주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진욱 후보자가 정부와 여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수처를 중립적으로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판사 출신이시니까 수사 경험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우려. 네, 뭐 일단 김진욱 그 후보자가 뭐 검찰 출신이나 이제 경찰 출신이 아니라 수사기관 출신이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네. 오래 한 이제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좀 수사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 네.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많이 제기가 됐는데. 근데 어쨌든 뭐 검찰 수사 관련해서 뭐 지난해 그리고 또 그 전년도 내내 뭐 검찰의 수사 방식 같은 것에 대해 좀 논란이 좀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이 검찰 내부의 수사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좀 다른 식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또 뭐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생활하면서 뭐 많은 또 형사 사건을 또 접했다라고는 좀 입장을 좀 밝혔기 때문에 네. 뭐 그 점에서는 좀 다른 방식이 좀 기대가 되고 기대도 되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네. 오히려 이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 출신만 뭐 공수처장이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오히려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공수처 차장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김진욱 후보자에 비해서 좀 수사 경력이 좀 더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네, 네.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검사 20명, 그 수사관 25명 뭐 이 정도 규모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충분히 검사들이 그 안에 많은 그 부분을 점할 텐데 어쨌든 이 김진욱 후보자 그 이제 판사 할 때 형사 사건을 많이 다뤘는데 김앤장 변호사로 12년간 다룬 사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니만큼 뜨겁지 않을 수 없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빨리 말해 이런 입장이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그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뽑았습니다. 예, 최강욱 의원님. 예, 방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옆자리에 앉은 의원으로부터 언론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 선거 기간 내내 그 이후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까지 끊임없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당시 저 답변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장모 사건이 이슈가 돼 있을 때 그 장모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1호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계 가족,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입니다. 전체 방송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알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편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질문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앞부분에 들으신 거는 이제 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부분을 일부를 조수진 의원이 준비해 와서 틀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워딩을 이어갔고 여기에 대해서 최 의원이 전체를 다 들으면 알만한 내용을 이렇게 왜곡하느냐라면서 이제 반박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오늘 오전부터 관련해서 이 윤석열 총장이 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뭐 네. 오늘 오전 내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는데 이 조수진 의원이 뭐 그 공수처 출범을 하면은 이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거라는 주장이 있다.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네. 이제 물어보면서
옆에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윤석열 총장으로 꼽는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이 바로 이제 최강욱 의원이었던 것이고 이 네. 최강욱 의원이 이제 신상 발언을 요청해서 본인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따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본인의 이제 내용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근데 왜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면서도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최강욱 의원의 반박이었죠. 오늘 그 1호 수사 대상 뭐 당연히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요. 김진욱 후보자는 어떻게 답변을 했나요? 뭐 정치적으로 이제 그 고려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지 누구를 가지고 예단을 해서 결정하지 않겠다는 뭐 유보적이고 뭐 정답 모범 답안 같은 답안을 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공수처가 이제 난산 끝에 태어난 조직이기 때문에 네. 1호에서는 뭐 약한 처벌을 받을 건이나 무혐의가 일부 나올 게 아니라 확실하게 유죄가 나올 건을 가지고 첫 건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조직의 어떤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꼭 그게 뭐 상징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윤석열 총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총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또 뭐 2호나 3호 사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1호 사건의 부담감을 굳이 그렇게 껴안고 갈까 이 판사 출신의 김진욱 후보자가 그런 예측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여야 떠나서 누가 봐도 이건 이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어쨌든 1호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1호가 될 가능성 있다 보십니까? 정상훈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네네. 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첫 사례를 성공작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게 좀 막 태어난 조직의 좀 생리라고 그쵸. 좀 논란은 생각이 피하고. 좀 드는데, 네. 그래서 좀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확실한 건에 대해서 좀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따로 본인들이 소위 말하는 그 발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따로 네. 어떤 혐의 내사 들어가는 게 아니까 명백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때 와서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지금 아마 답변 공수처가 과정에서. 출범하면 네. 각종 뭐 다양한 시민분들이나 뭐 다양한 뭐 임의 단체들에서 고소 고발장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또 네. 이제 특히 기존 검찰의 어떤 비위와 비리와 관련된 진정이나 민원 그게 반드시 뭐 시효가 지난 걸 수도 있고 무혐의 처분 날 수도 있고 뭐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뭐 좀 불만을 가진 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네. 그런 건들 중에서 옥석을 좀 잘 가려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굉장히 좀 늦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야당에서는 좀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글쎄요. 어떻게 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야당에서는 네네. 일단 이 청문회가 지금 계속 이제 방역 수칙 때문에 2시간 하고 이제 정회를 한 다음에 환기를 시켜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청문회가 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물리적으로도 오래 이어지는 상황. 근데 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공수처 출범 자체를 좀 계속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가 끝나고도 좀 공수처장의 임명을 좀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사실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커리어를 보시면 뭐 판사하고 김앤장에 있었고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 막 특별히 이렇게 털어서 나올 먼지가 이제 많은 그런 뭐 아니면 정치적 냄새가 짙다던가 이런 커리어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사실 뾰족하게 청문회에서 창을 들이밀기는 좀 애초에 한계적이고 이 인사 자체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이 추천한 인사고 그래서 기존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와 전혀 다른 인사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뭔가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생산되기는 애시당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대한변협 그 회장님 인터뷰를 잠깐 보니까 이렇게 흠결이 없는 사람 고르느라고 매우 애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세월호 특수단 1년 2개월이 지나서 수사가 종료가 됐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주희 변호사님 최종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대부분의 그 현재 남아있던 혐의와 관련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대부분 이제 대부분, 내렸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DVR 관련해서 영상 관련한 부분 일부분은 지금 세월호 특검이 지난 국회 때 통과가 돼가지고 특검에게 넘길 부분은 넘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일부 부적절한 일들이 조금 발견되긴 했지만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건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아서 뭐 어떻게 보면 유가족 분들이나 네. 조금 더 많은 진상조사를 원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허탈해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치달았는데요. 사실 가습기 때도 그렇고 네. 세월호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특검을 따로 그 당시에 바로 만들지 않고 이런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이제 출범시킨 이유는 이 일들의 성격상 뭐 증거 부분도 그렇고 뭔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한 어떤 형사처벌, 사법처벌에까지 이를 사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구조적인 개연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은 조사위원회가 특별히 따로 출범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특수단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대부분은 이미 혐의가 무혐의로 처리될 개연성이 마지막 남은 걸 정리한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이병기 실장이라든가 이런 건 또 기소가 됐었고요. 그래서 뭐 아주 그 뭐랄까 뭐 황당하다거나 이거 네. 뭐 수사 결과가 좀 이상하다라고까지 얘기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뭐 지난해 기소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다 혐의 없음으로 할 거 도대체 뭘 한 걸까? 굉장히 실망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이 세월호 그 관련해서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만 그때 좀 굉장히 많은 좀 부실 수사 의혹이 그렇죠. 논란이 커졌죠. 네. 좀 일었었고 이제 뭐 선장이 좀 그 사고 이후에 좀 행적이 네. 좀 어느 뭐 아파트에 있었는데 거기 뭐 CCTV가 뭐 지어졌다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제기된 상태였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명쾌한 뭐 답이 내놓지 않아진 채 사건이 계속 진행이 돼 왔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새롭게 수사를 한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뭐 이게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수사 결과 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뭐 국정원에서 이제 유가족들의 신상 정보를 이제 적은 실제로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뭐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보고서도 네네. 있죠. 네. 뭐 그 부분에서 뭐 실제로 뭐 도청이나 감청 의혹이 그 관련 사실을 이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이걸 무혐의로 판단을 해버렸으니까 네. 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쉽고 또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동향에 대해서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행이나 도청, 해킹, 뭐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없었다라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됐냐, 기무사가 한 건 한 건데 이제 청와대가 그걸 지시했냐, 그 증거를 따로 확보하기는 사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법무부에서 그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냐 마냐 가지고 의견을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 있었던 것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뭐 직권남용죄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그 결론과 뭐 등장인물에 대한 분노들은 개개별로 많이 있겠지만 이 이제 의견 자체 이렇게 수사된 마무리된 자체는 사실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개연성 있는 결론이어서 제가 좀 방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보면은 오늘 어떤 수사 결과에 어떤 그런 내용이 어느 큰 정도 흠을 설득이 잡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어려운 있습니다. 측면이 있다. 근데 많은 수사들이 사실은 수사의 적기를 놓치면 그래서 너무 아무리 많은 많이, 인원이 투입되더라도 맞아요. 특히 네. 증거 문제가 맞습니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는 느낌이고 뭐 여러 가지 좀 찜찜한 그런 수사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뉴스 로킥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이승원의 세계는 시간입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정말 딱 하루 남았는데요.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100명을 사면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20일 날 12시에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이 그 시각부터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네. 정말 끝까지 이 분열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트럼프가
지금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네. 미국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간담회에서도 사면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사면에 대한 논의가 정말 지금 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나오기 전에 측근을 포함해서 100명을 사면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CNN에서 먼저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곧 100명의 이 사면 그리고 감형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퇴임 후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고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사면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자신한테만 유리한 사람만 이렇게 쏙쏙 뽑아서 사면을 남발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네. 2017년 8월에는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파였던 경찰관 조지프 아르페이오 전 애리조나주의 경찰국장을 사면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민법을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굉장히 무리한 검문을 벌였던 인물이라 당시 사면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요. 네. 또 지난해 7월에는 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3년 4개월 징역형을 받은 트럼프의 40년 친구이자 비선 참모인 로저 스톤을 사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공화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컸습니다. 네. 또 3개월 후에 11월에는 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 허위 진술을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사면이 됐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사면을 남발했는데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계속 강조하면서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도 관심이 있지만 사면에 대해서 이 셀프 사면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지난 11월 3일 대선 이후에 그 얘기는 없습니까? 네, 셀프 사면은 사실상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경우에는 자신이 유죄임을 좀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셀프 사면은 피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또 딜레마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누가 나올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입국 제한을 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럽연합, EU, 그러니까 영국 같은 유럽 국가나 이 브라질에서, 영국은 이제 EU에서 멀어졌죠. 네네. 네, 브라질에서 오는 이런 미국 국적이 없는 여행객들한테 이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일부러 부과됐던 입국 제한을 갑자기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 3월부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미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26일부터 이 모든 입국 조치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일단은 음성 판정이나 코로나 완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금 도입됐기 때문에 이 입국 제한을 풀어도 된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자신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입국 제한 조치를 푼다는 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게 좀 짐을 지우려는 듯한 행동으로 또 해석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6일 일괄 해제면은 20일 바이든이 취임하고 이거 바꿀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바이든 행정부 지금 아직 행정부는 아니지만 어떤 입장인가요? 네, 내일이면 시작되는 이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명령이 발표되자마자 뚜렷한 견해차를 강조하면서 이 시행을 거부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의료 고문단의 조언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 바이든 행정부는요. 일단 입국 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이 코로나 확산을 더 억제하기 위해서 이 국제 여행을 둘러싼 공공보건 대응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국가 안보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불쾌함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유럽연합이나 영국, 브라질에서는 오는 사람들은 이제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는 거고 중국하고 이란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국가들마다 좀 차등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일 퇴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퇴임 이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 가지 궁금하네요. 네, 또 한 가지 논란이 된 게 트럼프가 바이든 취임식에
나타나지 않겠다,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요. 정말 이게 시연이 되면 역사상 취임식을 패싱하는 첫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내일 아침에 즉각 정용 행기를 타고 그 메릴랜드의 앤드루스 공군 기지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측근 지인들과 함께 송별 행사를 가진 뒤에 자신의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로 떠날 예정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퇴임 직후에 상원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네. 지금 뭐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대통령은 취임식을 패싱하고 바로 그냥 자신의 그 리조트로 향한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워싱턴 DC가 굉장히 삼엄하죠.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 워싱턴 DC의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로 지금 최대 징역 6개월 정도를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단은 상원에 지금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지금 공화당에서 한 17명이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공화당에서 이렇게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취임식은 화려하게 진행되는데 이번에 의회 난입, 난동 사태로 인해서 의회 안에서 아주 조용히 치러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2782번님이 문자 주셨네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면이 큰 이슈네요. 좀 결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1644번님, 트럼프 부정선거 밝히겠다며 가신 민 땡땡 전 의원님은 어디 계실까요? 모르겠고요. 묻지 말아주시고요. 네, 드라이버님이 이분 아까 그 재난지원금 가지고 문자 주셨군요. 전 국민이 공평하게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네, 저는 3부에 돌아올 텐데요. 독립운동가 비하에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서인 씨 고발 조치 관련해서 광복회 김원흥 회장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303번님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청취율 조사 전화 받자마자 TBS 명랑시사 라디오 이승원님 진행 빠지지 않고 듣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와우, 화이팅입니다. 정말 큰일 하셨어요. 이거 정말 02로 시작되는 번호를 전화가 오면 일단 받는 것부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포백님,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전화 저한테 주세요. 전화 아직 안 왔나 봅니다. 혹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받아주시고요. 돈 필요합니까? 이런 바로 끊어주시고 라디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면은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7541번님도 외쳐주고 싶은데 전화가 안 오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3013번님 M본부 듣다 우연히 채널을 옮겼는데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네요. 이제 퇴근길 TBS 들어야 되겠어요. 반갑습니다. 이승원 진행자님 이렇게 응원 문자 주셨네요. M본부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셨던 분이군요. 저도 반갑습니다.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고 이번 주까지 합니다.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요.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자주 듣고 있다고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TBS 정보센터 연결해서요. 교통정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세린 리포터.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에 대한 망언으로 공분을 샀던 윤서인 씨, 광복회가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상처받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광복회 김원흥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광복회가 윤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예, 아직까지 소송을 하신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지금 윤 씨 발언이 이렇게 알려지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사실 매일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그 후손만이 독립운동가 후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시민들도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냐 네.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많고 또 어저께는 보니까 그 윤 씨가 자기 이렇게 후원해주는 사람 이렇게 뭐 설문다고 100만 원 보낸 사람, 10만 원 보낸 사람 이런 걸 계좌를 아마 공개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야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나.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면서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손자녀에게 이거를 내가 돈을 보냈다고 자랑한다라면 진짜 훌륭한 할아버지라고 네. 손자녀들이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참 요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착잡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윤 씨가 꼭 한 명은 아닐 것 같다. 네네.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제2 윤 씨, 제3 윤 씨, 제4 윤 씨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야 이런 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실 좀 잠을 설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망언을 했던 네. 윤서인 씨도 그렇고 또 윤서인 씨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보고 두 번 놀라신, 두 번 격앙된 그런 상황이죠. 예. 참 여러 가지 착잡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광복회는요, 그 국가에서 이제 훈장을 받은 공적을 인정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중근 의사하면 안중근 의사 후손, 단재 신채호 선생님 후손, 네. 몽양 여운형 선생 후손, 뭐 민족시인 이육사 선생님의 후손, 뭐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전국에 8,30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네. 이제 광복회원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보면은 어떤 분들은 후손이 많고 어떤 분들은 후손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원칙을 정해놓은 게 독립운동가 한 분의 한 후손만 광복회원이 돼요. 네. 후손이 다른 후손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장남이나 장손들이 광복회원인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7남매 제가 장남이거든요. 네네. 저만 광복회원이고 제 동생들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만 돼 있어요. 광복회원이 아니고. 네. 근데 그게 그 인원이 한 7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7만 2천.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뭐 소송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우선은 광복회원인 8,300명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소송을 주체로 좀 삼을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소송을 하는데 위자료를 1인당 100만 원씩 요구를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8,300명이니까 83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1차적으로 저희 지금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위자료 이게 뭐 돈을 꼭 뭐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적인 얘기인데 이 많은 분들이 격앙돼 계시고 황당해하시고 아직까지 이런 막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버젓이 있구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주로 전화를 아까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그분들께서. 약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느냐 나라를 한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솔직히 조금 말하면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일제 때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가에 당하는 거 못지않게 해방 이후에도 친일 반민족 권력에 의해서
탄압과 고문과 심지어 학살당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광복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네. 자기들이 이제 가정사 같은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고 그들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데 걸핏하면 빨갱이로 몰아서 하고 그러면 네. 그 집안에서 또 뭐 빨갱이로 몰아서 됐으니까 연좌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면속이도 하나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었죠. 네. 되게 못 배우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곤혹을 해방 이후에도 지난 75년 동안 그런 걸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더욱이나 이런 우리를 폄하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좌절감 같은 게 많이 있죠. 네. 이 저는 친일 네. 예,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제가 국회에서 이제 통일 정책, 위기 정책을 중괄하는 국회의원 몇 번 하면서 네. 통일외교 통상위원장도 지내고 그랬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네네. 그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암만 해도 우리 가족적 배경이 있으니까 우리 외교사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 같은 걸 많이 보면은 사실 1945년 일본이 패전 이후에 남한에 메가더가 전용문으로 들어와서 네. 기본 원칙이 미국 국무성에 보고한 거나 그런 내용을 보면 남한에 민족주의 세력이 집권하면 골치 아프다. 친일 반민족 세력이 집권해야 미국 말을 잘 듣는 나라가 된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겉으로는 독립시키고 실제로는 미국의 식민지를 만들고 싶은 게 미군정의 뜻이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메가더는 서울에 있지 않고 동경에 있으면서 일본의 원로 정치인들을 자문도 하고 했는데 그 자문 내용을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 한 게 있어요. 야, 남조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상한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능란하게 조선 사람들을 잘 다룹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일본에게 충성 경쟁을 하느라고 네. 무슨 취조 같은 걸 해도 잔인하게 하고 뭐 심지어 학살도 하고 일본 사람들 못하는 그런 행위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했는데 왜 미국을 위해서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메가더에 꽂혀가지고 네. 예, 딱 와가지고 이제 뭐 친일청산 반대 공개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친일파 천국이 된 거거든요. 회장님 그런 이 속에서, 와중에 윤 씨가 이 광복회에 대해서 오히려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뭐 법원에서 인용될 리가 없다면서 굉장히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면서 고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를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요 일단은 법원에서 인용될 수 없다는 말은 법률적으로 자기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독립운동가들은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뭐 태극기 부대 이건 불특정 다수잖아요. 네. 이건 그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국가에서 한 분 한 분 정밀하게 공적을 조사해서 법적으로 특정된 사람이고 그 후손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 불특정 다수 이런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법률적 해석을 누가 해줬는가 본데 저는 그거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네. 법관 자신도 이런 중요한 계기에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정철슬 변호사도 그분이 우리 독립유공자 우리 같은 후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후손으로서 윤 씨 반으로부터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한 그 피해자로서의 분노 표현을 그것을 고발하는 윤 씨 행태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 문제는 별 이렇게 뭐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둘 두지 수가 않는다.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좀 다른 예. 질문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왜곡돼 예. 있는 상황에서 지금 광복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들 광복회는 제가 사실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뭐 8.6 광복절이 되거나 이러면 독립운동가는 가난하게 살고 막 이런 얘기가 맨날 나오는데 그걸 75년 동안 언제까지 그걸 할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DNA를 받은 후손으로서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 중요한 일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정부에게 요청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친일 청산의 청년으로 나서기로 한 겁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사회의 그 잘못된 왜곡되고 잘못된 상층부의 주류를 민족 진영으로 바꿔내는 일을 광복회 앞장서서 하자. 뭐 이렇게 저희들 광복회가 국가 민족에 기여하는 네. 우리 선열들이 뜻을 우리가 다시 이어받는 자세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었습니다. 인터뷰 들으시면서 분노의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시민님, 명예훼손으로 모든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 겁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소리님, 광복회장님 응원합니다. 이건 분명히 단호해야 될 사안이죠. 이렇게 또 의견 주셨어요. 쉐어로드님, 친일 청산 못한 게 역사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1009번님, 윤선 씨한테 짧은 메시지를 보내셨네요. 집에 가서 정관영의 껍빗단리나 정 안 되면 만화로 읽는 태백산맥 요약본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문학 작품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저도 태백산맥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재밌게 읽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매우 간단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뉴스 참 많아요. 네,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늘 많아요. 늘. 머리가 복잡한데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 확대 무게를 두겠다. 이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대책 방향과 계획을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있을 거다라고 했던 게 지금 정부의 판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문제다였었는데 네. 그 예상 외의 세대수 급증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1인 가구도 많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분할하는 가구들이 많잖아요. 네네. 실제로 61만 세대가 늘었대요. 지난해. 네, 지난해. 예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서 결국 이제 정부가 예측한 공급 물량보다 훨씬 더 수요가 초과하게 되면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렸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니까 대책이 공급을 늘리다가 되겠죠. 그래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시내 그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설 전에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의 시선이 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쏠려 있어요. 대체 이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인가, 공급 대책 주로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하나요? 예, 이분이 계속 얘기했던 게요. 이거 이름을 변창흠표 주택공급 3종 세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역세권 고밀 개발,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공이 주도를 해가지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낸 다음에 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되 이익은 환수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오늘 변창흠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판이 깔렸는데요. 네, 판이 깔렸어요. 네, 국토부가 그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그 시행령 개정안을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8.4 대책의 후속 작업인데요.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그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네.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교통이 편리하잖아요. 어쨌든 변창흠표 공급의 핵심은 뭐냐면 야 저기 공급한다고 어디 저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약간 중심 외부 지역에다 외곽에다가 공급을 늘려봐야 네, 출퇴근도 못 하는데 누가 살고 싶어 하겠니? 네. 그러니까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을 늘리자는 거거든요.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을 늘리자니 서울에 남는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변창흠 이제 국토부 장관은 땅 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세권을 개발하면 된다. 네. 땅은 부족하지만 위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겨서 살자, 좀 좁게 살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구겨서라기보다는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도요. 네. 용적률이 최대 400에서 500%까지만 완화가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고밀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지역에 보면 그 철도 역사의 한 33%에 해당하는 100여 개는 일반 주거 지역 인근에 있어요. 인근에. 네,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보면 2종 일반 주거 용적률이 200%입니다. 네. 3종 주거도 250%밖에 안 돼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도 용적률은 400에서 500%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700%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과거에는 200%밖에 안 됐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7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3배 이상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집이 원래는 100가구만 공급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400가구가 공급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위로 쭉 올려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이거는 뭐 청문회 때부터 이제 쭉 나왔던 얘기기도 하고요. 이런 변창흠표 어떤 대책들. 또 하나는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집이 많은 사람들 들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뭐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뭐 최소한 중과 시기를 유예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살짝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없던 일로 정리가 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 공급을 늘리자라고 하는데 김현미 전 장관이 이게 아파트가 빵도 아니고 네네. 금방 뭐 구워가지고 공급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이게 실제로 내가 체감하는 공급이 될 때까지는 한 2, 3년은 봐야 돼요. 그럼 그 중간에 공백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기간 동안에 어쨌든 집은 모자라니까 그럼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보면 민간 임대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민간 임대업자가 누구냐? 말이 민간 임대업자지 그냥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 그렇죠. 집 많이 가진 사람들. 네. 네. 다주택자들이 만약에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공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매물을 어떻게 하면 내놓을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양도세 완화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취득부터 그다음에 보유부터 양도까지 다 세율을 올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계별로 다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보유세가 부담이 되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파니까 이게 세금으로 거의 뭐 80% 70%까지 그 양도 차익을 이른바 가져가니까 그냥 조금만 버티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내더라도 네, 버티자. 네. 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게 6월 1일입니다. 네네, 그렇죠. 6월 1일자로 종부세율도 올라가고요. 양도세율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다 올리는 그 6월 1일이 일종의 마지노선인데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부세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 전에 아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런 전망들이 있었죠. 네, 라는 네.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냥 1, 2년만 버티면 되니까 1, 2년 버티고 차라리 양도세를 더 내느니 버틴 다음에 팔면 양도세를 덜 내니까 자기 수익은 더 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또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는 좀 그냥 약간 중과를 유예하거나 네. 아니면 완화하거나 그래야지 시장에 아마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급 확대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하지만 기존의 투기 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 네, 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좀 네네네. 밀고 나오겠다. 뭐 그래서 이런 이거는 거죠. 결국 없던 일로. 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어떤 발언 등을 통해서 약간 완화하나 이런 그런 기류들이 조금 네네네. 있었는데 이제 쑥 들어간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슈 여러 가지 이제 뉴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월급을 모아서 막 집 살려면 한 5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이렇잖아요. 월급쟁이들이 네. 저희들 다 포함해서 금융위가 최장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기로 했죠.
네, 2021년 올해 이제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에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마 주담대 받아보신 분들, 주택담보대출 네네.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충 10년이에요. 길다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변동을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한 10년 장기 대출 받으면 집을 웬만하면 이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약간 여력이 되니까. 네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도대체 10년으로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감당이 안 불가능하죠.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네.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년, 40년 모기지를 도입해서 매달 월세, 그러니까 매달 갚는 거죠. 월세를 내면 30년, 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고 네.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당장 상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시범 사업이라도 한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요. 네. 이게 결국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도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뭐 30년, 40년 이렇게 모기지 내면서 이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에서는 네, 많이 맞아요. 도입하는 제도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는 뭐 최장으로 뭐 굉장히 오래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없었거든요. 이게 금리가 변하면 이게 고정으로 모기지 금리를 대출해 준 것 자체가 금융회사에는 리스크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상품이 없었는데 이걸 이제 고려해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한 얘기가 뭐냐면 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그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네. DSR 규제의 그 핵심 원칙이 뭐냐면 소득을 그러니까 버는 만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겠다라는 그렇죠. 취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장기로 빌려줘도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좀 적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많이 네. 못 빌리고. 네. 그래서 만약에 DSR 규제를 강화하면 지금 현재 청년의 소득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애초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작아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네. 장기로 빌려도.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할 때 소득이요. 지금 현재 소득이 아니라 청년의 경우에는 미래 예상 소득을 반영해서 DSR을 이제 만드는 네. 그걸 한번 이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했어서요. 네. 사실상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금융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이제 모색하겠다라는 게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입니다. 네. 근데 미래 예상 소득 와 이게 얼마나 가능할 건지 또 이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이걸 같아요. 위해서 되게 잘 짜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또 차별이 있을 수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그냥 짜내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대책을 일단 다 내놓자.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 뭐 B2나 영끌 뭐 이게 뭐 주식 얘기이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네네. 있죠. 근데 리스크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도 네. 있고 작년 그 대출 그 잔액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마이너스 통장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 줄이고 고액 신용 대출도 좀 봉쇄하는 그런 네. 방향은 또 계속 유지를 하는가 싶더니 또 제도를 손보기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약간 갈려요. 아까 청년층에 의견이, 대해서 DSR을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주겠다. 40년 모기지를 해주겠다라는 네, 건 어떻게 보면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그렇죠.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청년층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 필요한 층에 해당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신용대출 받아서 비투자하거나 네네. 비투하거나 비투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거나 요건 이제 죄겠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거든요. 네. 실제로 보니까 이제 비투 우려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요, 이 비투 우려가 현실화된 게 오늘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2.61% 코스피가 올랐는데요. 네.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그 좀 시장이 금요일, 목, 금, 월 이렇게 쪽 안 좋았잖아요. 조금 맞아요. 목요일에 반대 매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주식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 담보금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팝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네네. 이게 그래서 돈을 더 넣거나 아니면 그냥 팔리는 걸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 반대 매매 금액이 387억 원이 나왔어요. 이 규모가 2008년 10월 27일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2년 만에? 지금 이게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네. 거의 막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네네. 증권사 차원에서는 그래로 신용융자 거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라는 증권사들이 지금 하나둘씩 속출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네, 된다라고 맞습니다.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은행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해 말에는 신용대출 주였잖아요. 근데 올해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좀 조이자라는 네네. 거서 이제 금융회사마다 이미 개설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연장하거나 새로 여는 거는 좀 한도를 줄여라 하는 식의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이에 더해서 새 업무 계획에서는 이제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네. 뭐 저기 우리 앵커님이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용대출은 보통 그냥 이자만 내거든요. 이자를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이제 그렇죠. 한 번에 네네, 갚죠.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 신용대출 받았다. 네네. 그러면은 매달 이자만 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1년 뒤에 3천만 원 원금을 갚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한 10년까지는 계속 연장을 해줍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매달 갚아야 되는 이자가 사실 얼마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신용대출 들게 받아가지고 되네. 비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금융위가 사실 연말에 했던 신용대출은 뭐 DSR을 하고 네. 금리를 높이고 약간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신용대출도 무조건 원리금 분할 상환. 그러니까 매달 예를 들어서 부담을 늘리는 네, 3% 금리에 5년 만기로 1억 원 신용대출을 받았다라고 네. 하면 매년 그냥 부담해야 될 이자만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년? 300만 네. 원만 부담하고 있다가 계속 연장하다가 10년 뒤에 그냥 1억 원 원금 갚으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바꿔서 5년간 매달 179만 원, 거의 18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 네. 원금까지 같이 가니까. 원리금까지 네. 같이 가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건 부담스럽죠. 빌리기가 사실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용대출을 억제하겠다라는 네.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 마이너스 통장을 너무 열어가지고 그 돈이 참 다행인 건 네. 마이너스 통장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외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요거는 좀 다만 다음에 연장할 때 아마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금지 이건 정치권에서도 뭐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일단 예정은 3월 15일자로 종료되는 게 이제 네. 공매도 금지. 이걸 계속 금지를 연장해야 된다. 뭐 어쩐다. 뭐 말이 많다가 금융위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금융위원회가요. 원래는 되게 강경했어요. 네네. 아니 종료되는 거 이제 해야지. 공매도 해야지. 네, 사실 그리고 공매도를 금지했던 이유가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낙폭을 키우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 시장이 이제 지난해 이제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니까 이걸 좀 완충 작용 네네.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이 뭔가 그런 완충 장치가 필요하느냐? 건가? 오히려 과열이거든요. 네네. 이건 이제 공매도를 재개해야 되는데 이제 금융위의 입장은 그렇지만 너무 반발이 심했습니다. 맞아요. 정치권에서 일단 압박하고 나왔고요. 네네, 맞아요. 지금 동학개미가 지금 제가 보기엔 거의 최대 정치 세력이 된 것 같아요. 동학개미 정치 네. 세력화. 그러다 네. 보니까 금융위원회도 사실 되게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그 어제 그 업무 보고 때 네.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가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면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어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네, 썼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판단하기에는 눈치 보기다. 지금 눈치 볼 수 없죠. 지금 여론이 이러니까. 게다가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보니까 공매도 금지 이거 관련돼서 네. 15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요? 네, 이 정도로 지금 현재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동학개미가 최대 정치 세력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동학개미가 다 모든 걸 이끌어냈습니다. 그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를 2천만 원까지였는데 5천만 원까지 맞아요. 쟁취해냈고요. 네네. 게다가 그 대주주 한도도 원래는 3억 원으로 낮아지는 거였는데 네네네. 10억 원 유지를 쟁취해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공매도 폐지다. 라는 게 동학개미들 입장이라서 너무 힘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아마 네. 아무리 뭐 이게 이론적으로 혹은 뭐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는 이제 종료가 맞겠지만 금융 입장에서는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아무래도 여론에 가장 또 민감하고 거기 또 금융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좋은 하루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진짜 인생 월세 아니면 전세 노래 생각나네요. 이런 노래가 최일구님 네. 우리 진행자 최일구님 인생 뭐 있니 여기 나오는 가사인가 봐요. 월세 아니면 전세. 네, 확 와닿는 얘기입니다. 푸다당님 청년은 빚내서 서울에 집을 사는 것보다는 임대라도 저렴하게 방을 얻을 수 있길 바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이런 문자들을 주시네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한테 조금 더 주실 얘기, 뭐 무채 공매도, 뭐 처벌 수위 이런 얘기들은 어떤 건가요? 이게 네. 사실 그 공매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개하는 게 맞냐 어쩌냐 하는데 원칙적으로 맞는데요. 네. 지금 제가 동학개미들을 정치 세력화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은 게 사실 이해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 뭔가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는데 악용 사례가 많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무차익 공매도, 두 번째가 무차익 공매도에서 이 무차익 공매도가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공매도를 했어. 적발을 했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합니다. 너무 손방망이. 약해서 하나만화인. 네, 하나만화. 네. 그리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계속 나오죠. 왜 개인은 어렵게 만드냐라는 그렇죠.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개인 힘드니까 계속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네, 뭐 맞아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좋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기능을 너무 악용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네네.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맞짱 토론 살살 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오셨어요. 전역 작가님 그리고 세한대 배종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1분 30초 발언 그 우리 짹짹이 이제 익숙해지셨죠? 두 분 다. 아, 네. 이제 우리는 뭐 룰을 잘 준수하니까 모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살살합시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김진욱 초대 그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아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내용들을 오늘 좀 어떠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까지 보다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과연 이분이 이제 수사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실세 차장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총괄할 가능성이 있다 이랬는데 오늘 청문회를 하는 걸 보니까 큰 이 대강은 이분이 이제 법치에 뭐 기반을 해서 하겠다 하는데 매우 문제가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자료를 잘 제출을 안 하세요. 이 수사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자료가 참 중요한데 본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이거 뭐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또 헌재 시절에 육아휴직한 거 이건 정말 잘못한 거고 자기가 어떤 이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참 특권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사과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박범계 후보에 비하면 뭐 거의 청정구역 수준이라고 하겠죠. 13살짜리가 위장 전입을 해갖고 뭐 세대주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분이 공수처장이고 차관급이고 그다음에 이 공수처라는 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검찰 개혁의 하나의 상징인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많이 아쉽다. 네. 배종원 교수님은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청문회는 역시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도덕성을 포함한 자질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역량 검증 이 두 가지인데 자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자기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해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전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제 육아휴직 문제, 위장 전입 문제. 근데 이게 다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준수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판단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적으로 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본인이 전근을 갔다라든지 또는 해외 유학을 갔다라든지 이런 상황이니까 어딘가는 이제 이 주소지를 둬야 되니까 보니까 뭐 부모님 댁에 장모님 댁에 그래서 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 또는 뭐 자녀 입학 이런 것인데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중도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확실하게 외압으로부터의 방패 막이가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실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검증할 수 없잖아요. 미래에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맡은 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번에 이제 전력을 보면은 추천 자체도 대한변협에서 했고 또 그리고 판사 경력 3년 그리고 김현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선임연구관으로 한 10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시간 네. 지금 시계를 가장 못 중요한 들으셨어요. 것은 잠시만요, 리더십. 네. 시간이 교수님. 그렇군요. 시간을 못 들으셨군요. 제가 헤드폰 안 껴서 본인이 이렇게 시간을 이런 걸 내려온 안목이라고 하던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이 헤드폰 안 껴서 소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네. 거기까지 듣고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자질 역량 면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칭찬할 건 없습니까? 혹시 작가님? 글쎄 이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또 이 헌재에서 상당히 착실하게 이 법리를 공부한 분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온 사람이고. 또 이제 이 자기의 그 소신을 발표하는 거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정돈돼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장전입 문제도요. 그렇게 뭐 어쩔 수 없는 위장전입이 아니라 굉장히 현란한 위장전입이었던 거예요. 장모님이 뭐 무슨 조합장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할 만해서 사과한 겁니다. 다만 저는요. 이분이 굉장히 그래도 기본적인 스탠다드를 기본을 갖고 있는 분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가 오늘 쭉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허수아비 내지는 핫바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장제원 의원이 수사 네. 경험 부족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얼굴 마담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건데 수사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판사는 판결문으로 검사는 수사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판사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수사 경험이라는 거는 이 조폐공사 딱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라면 보통 수사나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또 굉장히 전문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제원 의원이 얼굴 마담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은 매우 타당하지 않나. 그리고 오늘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다 비껴나갔어요. 지금 국민들이 아주 피해자가 된 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데 제대로 얼버무리고 답을 못하고 이건 공수처에서는 갖고 오기는 역량 부족이다. 와, 우리 국민들로서는 3대 의혹, 탈원전, 그다음에 이 울산 선거, 그다음에 이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걸 좀 공수처에서 뭐 정말 검찰이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면 화끈하게 하기를 바랐는데 본인이 나 이거 못하겠다, 역량 부족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참 맥이 없더라고요. 맥락이 안 간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이제 앞으로 질문을 돌아가면서 해야지 계속해서 가면은 이제 두 번 답변을 하게 되니까 네, 일단 제가 진행의 조정을 형평성이 하겠습니다. 좀 그런 네, 부분이 제가 있고요.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안 한다, 역량 부족이라는 건 이제 사실과 다르고요. 모든 사건을 다 이첩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적으로 의혹이 가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수사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본인이 역량이 안 되니까 얼버무렸다라는 건 좀 사실과 다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리더십입니다. 네. 본인이 처장과 차장 그리고 또 수사 검사 출신들로 뭐 하겠죠. 그러니까 수사관 다 이렇게 어떻게 한 100명 가까운 인력을 아주 리더십 있게 잘 끌어갈 것인가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수사 경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본인이 초대 특검에 특별 수사관을 했고 매우 잘해가지고 대통령 또 그리고 국회에 보내는 보고서를 당시에 강원일 특검이 이분에게 작성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당시에 김태정 법무장관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공수처 차장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본인이 확실하게 소신 갖고 제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이분의 서면 답변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낡은 과거의 수사 시스템 답습하지 않겠다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30초가 참 여러분들에게 훌쩍 가네요. 짧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놓고 여야가 뭐 예상대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어떤 것이 될지. 이 설전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네. 의원과 그리고 최강욱 대표 등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네, 작가님. 일단 조수진 의원이 공수처 1호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뭐 그 법사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이 막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과 왜곡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요 이 김진욱 이 공수처장 후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네. 그리고 공수처의 제1호 수사 대상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이분은 늘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뭐 화가 나인 건 좋는데 이분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탄핵하자고 한 분이죠. 그래서 뭐 이 장모님은 이 존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배척되는 거다. 뭐 이거 가지고 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수처 1호로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탄핵까지 뭐 거론한 분이 굳이 이렇게 아니다. 뭐 왜곡이다. 그러면서 조수진 의원을 공격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거기에서 뭐 의사 중단을 해달라, 회의 중단을 해달라 하니까 윤호중 위원장이 그냥 하자고 그리고 뭐 조수진 의원은 사과 못한다고 이러고 끝난 거죠. 해프닝이었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앞 시간에 이제 변호사분 나와서 이제 정치적인 색이 좀 덜 들어간 혹은 또 이제 결과물이 확실한 이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선이죠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공수처 1호 수사는 어떤 사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은 아무래도 상징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는 그런 사건이 수사 1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뭐 대통령, 뭐 국회의장 또 그리고 다 이렇게 판검사 유력자들 고위 권력자들에 대한 대상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의 공감이 가는 그런 사건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직 출범도 안 한 상황인데 특정인을 거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입장이 모아지면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이제 국민적인 비난이 높기 때문에 검찰, 구체적으로 검사 그리고 99만 원 불기소 세트 관련해서 어떤 여기서 누군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검사 사건의 경우에 기소율이 0.1%밖에 안 되고요. 국민들은 40%니까 40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조순인 최강욱 의원 설정 관련해서 이거는 해프닝이라기보다는 동료 의원에 대해서 동영상을 틀면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사과하라라고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동료 의원들을 공박할 필요가 없고 또 만약에 본인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멋진 의정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딱 시간 맞췄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교수님한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이제 2시간 넘게 생방송으로 각본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가장 잘한 부분은 이제 사면 논란 관련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이는 지금은 좀 어렵다라는 그 부분 잘 정리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껴안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논란을 좀 줄이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서 잘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포함한 의미가 많은데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한 거예요.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맞게 행동을 해달라.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태껏 검찰 수사가 자의적으로 남용됐다라는 부분 그런 비판이 없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굉장히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는 그런 논란에 쌓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치 중립 의무를 좀 준수해달라. 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임기까지 보장을 사실상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본인이 또 부응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신뢰와 함께 또 거기에 그만큼의 또 부담감이 있지 않겠느냐. 부담을 지어준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용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인하고 연예인은 다르죠. 이 연예인은 뭐 무조건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애는 또 뭐 단점도 포용을 해야 되지만 정치인한테는 비판적 지지 늘 비판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국민이 정치인의 말하자면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은 참 애석했습니다.
모두 다 잘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사면 문제, 코로나, 부동산 이 모든 이슈를 입양 아동 반품 논란으로 덮어버렸어요. 이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애석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경우는 뭐 사전 위탁 제도라든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본인은 아닌데 실수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좋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도 그 사람들도 이것이 말하자면은 상수인 거예요. 근데 하수로 너무 대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이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냈어요. 예를 들면은 주담대 대출에 대해서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못 알아듣겠다고. 우리 국민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거기다가 민주당하고 굉장히 엇갈린 얘기를 했죠. 네, 민주당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반박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입양 논란 관련해서 우리 전 의원께서 반품 논란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입양 아동이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누가 썼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쓰지를 않았어요.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시고 본인이 반품 논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 읽어보세요 한번. 아니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는 팩트를 보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전 의원께서요 공격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표현까지 쓰면은 상당히요. 여론의 질타를 받기 때문에요. 이런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을 위해서도 취소하는 게 맞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양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입양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이 목적이 뭐냐면은 네. 아동 학대가 문제가 되니까 정리 사건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느냐. 특히 이제 사전 위탁 보호제도 같은 걸 좀 도입을 해라. 왜냐하면 입양이 현실적으로 입양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공적 기관이 개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관례적으로 하고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본래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막을 것인가라고 했는데 적절하지 못한 약간의 부족한 표현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변인지 말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은데 네. 이것 가지고 반품 논란까지 하면서 아이를 물건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얘기 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거를 그대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아이를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글쎄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왜곡했는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사전 위탁 제도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입양 부모의 입장에서. 근데 약자가 누굽니까? 입양을 말하자면 가는 아동이에요. 어린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그 어린이의 입장, 약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든다 또는 뭐 아이를 바꾼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들 둘을 입양하면서 이 입양을 한다는 것은 진열대에서 누구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이를 바꾸고 뭐 이 취소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사전 위탁 제도도 역시요. 이거는 부모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지 또 아이의 이 환경이 좋은지. 네. 그리고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파양이라는 건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2번 하셨으니까. 지금 전효국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디도 반품이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반품이죠. 아니 내가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2번씩 얘기하셨습니다. 네. 일단 순서대로. 반품 논란을 지금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 뭐 홈쇼핑이냐 반품이냐 이런 용어는 정말 안 써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아이를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이 부분은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양 아이의 입장에서 보다는 입양 부모 입장에서 봤다라는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거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대통령께서 반품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스스로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전 의원께서요 절대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제가 전 의원이라면 이거는 부적절했다.
라고 발언을 취소하거나 사과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 그럴 해야 생각은 돼요. 없고 배종호 교수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겠습니다. 네, 사전 위탁 보호제에 대해서 일단 양쪽 분이 얘기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군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이 이슈 하나만 더 할게요.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저희 안철수 대표가 참여하겠다. 경선 플랫폼을 넓히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씩 하시면 끝날 이건 것 이제 같습니다. 서로 안철수, 김정인 두 사람의 셈법이 전혀 달라요. 네. 지금 김정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그리고 안 들어오면은 우리는 3월에 후보 단일화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그때까지 국민의힘 후보를 띄우면은 안철수 후보를 제압할 수 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당장 지금 주도권을 뺏기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러면은 오픈 플랫폼,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도로 하되 당장 자기 당적을 유지하고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끌려가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제압을 당해서 존재감이 없어지든지 그러면 불출마하든지 이런 이제 굉장히 불리한 상황. 그러다가 양쪽의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결국 이제 3자 대결 구도로까지 가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의원님. 뭐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박원순 시장의 그 성적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임기예요. 그래서 이 1년의 임기 뒤에 재선이 되던 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지만은 일단은 서울시장을 탈환한다는 것이 야권의 최대의 목표이고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이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국민의힘은요. 국민의 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봐야지 이번 선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살살 합시다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전유옥 작가님 그리고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